지난 시간에 군장국가 및 연맹국가 7개의 나라를 배웠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거쳐 마침내 3개의 국가가 살아남고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은 가야까지 4개의 국가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가야는 힘이 약하고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으며 얼마 가지 않아 신라에게 흡수당해서 이를 제외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잠시 복습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고대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는 무리 사회를 이루었죠. 신석기는 시족 또는 부족 사회를 이루었고요. 청동기는 계급이 발생하면서 지배자가 나타나고 군장 국가. 철기에 와서 왕이 선출된 연맹국가.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고대 국가. 왕의 힘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연맹국가와 고대 국가의 차이점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맹국가는 왕이 힘이 약해요. 왕을 선출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왕권이 약한 겁니다. 반면에 고대 국가의 왕은 힘이 세요. 왕위를 자신의 뜻대로 물려줄 수 있으면 힘이 센 겁니다. 또 왕권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연맹국가는 여러 부족들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느슨하게 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왕이 중앙지역만 다스리고 나머지는 군장들이 다스려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었다. 지방분권에 해당되며 왕권이 약한 거예요. 반면 고대 국가는 소국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로 통합된 형태입니다. 왕 혼자서 전국을 지배하면 그것은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었다. 중앙 집권이 되고 왕권이 강한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처음에는 연맹국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왕권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왕권이 차츰차츰 강해지는데 고대 국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비법은 무엇일까요? 고대 국가로 거듭나는 데는 5가지 비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적어도 고대 국가라고 칭하려면 다음 5가지 과정을 만족해야 돼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꾸준히 영토 확장을 꾀하였다. 굉장히 전쟁이 많아요. 외세와 전쟁을 하면 나라가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평소 왕과 귀족이 서로 견제하면서 힘 겨루기를 하는데 외세가 침략해 오면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왕의 파워를 하늘로 치솟게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전쟁에 승리하면 왕의 인기와 파워가 쭉 올라가게 됩니다. 정복 전쟁, 영토 확장,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둘째,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왕위를 세습하게 되었다. 왕위 세습. 세습은 물려준다는 거거든요. 왕위를 친족에게 물려주면 일반 사람들은 왕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하면서 왕대기를 포기하게 되고 왕위를 위협하는 이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셋째, 각 부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통치 제도를 마련. 새로운 통치 제도,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군장들이 자신의 지역을 포기하고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면서 군장들이 포기한 지역을 왕 혼자 다 지배해요. 군장이 포기한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왕은 새롭게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지방관은 왕의 명령에 따라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 연맹국가의 군장은 자신의 소국을 독자적으로 다스렸지만 지방관은 새로운 통치제도자의 명령에 따라 왕의 명령에 따라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넷째, 법률을 반포하고 관리 제도를 정비하였다. 법률 반포. 자, 교과서에서는 율령이라고도 하고 법률이라고도 하고 둘 다 사용하더라고요. 둘이 같은 의미인데 오늘날로 치면 율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벌 주는 것. 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 조직 및 질서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왕한테 덤비면 8촌까지 벌한다. 이것은 죄와 벌에 대한 얘기죠. 이것은 율에 해당되는 거고 왕 아래 귀족, 귀족 아래 평민, 평민 아래 천민 이런 식으로 신분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령에 해당하겠죠. 이런 율령 체계가 잘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불교를 받아들여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백성의 정신적인 통합을 꾀하였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기억나세요? 왜 여러 나라 성장에서 부여와 고구려, 5부족 연맹체였다는 거. 각 부족마다 믿는 종교가 다 달랐어요. 마가가 믿는, 우가가 믿는, 저가가 믿는, 구가가 믿는 종교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지금 고대 국가에서는 불교라는 고등 종교를 통해서 딱 하나로 뭉쳐지는 모습. 그리고 이 불교는 신분 제도를 정당화시킵니다. 불교에 따르면 전생에 착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 귀족이나 부자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현재 왕이나 귀족은 전생에 엄청 착한 일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존경의 대상. 그리고 왕은 곧 부처님이다. 왕은 곧 부처이다. 라는 사상을 퍼뜨리면서 왕의 존엄함을 극대화시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국가의 특징, 고대 국가의 탄생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연맹왕국이었어요. 그런데 2세기에 이르러서 고구려는 태조왕 때 고대 국가로 업그레이드. 3세기는 백제가 고위왕 때 고대 국가로 업그레이드. 4세기에 신라 내무왕 때 고대 국가로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자, 고대 국가를 한번 배워볼 텐데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먼저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를 보면요. 먼저 2세기. 가장 먼저,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고대 국가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태조왕입니다. 2세기의 태조왕. 앞 강의에서 왜 산악지대라 소금이 없었어요? 옆에 있는 옥저와 동해한테 삥 뜯었어요. 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드디어 이 태조왕 때에 그 옥저를 정복합니다. 옥저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왕위 세습. 왕위 세습을 하는데요. 이때까지의 왕위 세습은 아직까지는 불안정해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건 아니고 형제에게, 아우에게 세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형제상속을 의미합니다. 아직까지는 부자 세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억을 해줘야 되는 왕이 있는데요. 바로 고국천왕입니다. 고국천왕. 어떤 일을 했냐면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먼저 오부족 연맹체 기억하시죠? 그 오부족을 행정적 성격으로 개편시켜요. 연맹국가에서는 오부족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족 오부를 행정 오부로 고칩니다. 바로 중앙 집권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아놓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고국천왕 때 드디어 자식에게 왕을 물려주는 부자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게르부 고씨들을 모아두고 오로지 왕이 될 수 있는 건 내 아들이나 손자다. 너희는 왕이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을파소 등의 인재를 등용해서 밝은 정치를 했었거든요. 이 고국천 왕이 사냥길에 울고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났다 그래요. 너는 무슨 일 때문에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소인은 홀 어머니를 봉양해 왔는데 금년에는 흉년이 들어 먹을 양식이 없어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흑흑. 아, 슬픈 일이도다. 과인의 죄로다. 이 사건과 을파소의 건의로 고국천 왕은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3월에서부터 7월에 곡식을 구워주어서 10월에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진대법. 이거는 가족 수대로 쌀을 구워주는 빈민 구제 정책이었는데요. 이 진대법은 의미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 제도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춘대춘합이라고 하는데 춘대는 봄에 곡식을 빌려준다. 그 다음에 추납은 가을에 곡식을 갚게 한다.
이 진대법에서 출발해서 고려의 의창, 조선의 의창, 상평창 이런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왕이 백성을 아끼는 마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의 왕이 그 백성들을 지휘하는 틀, 시스템을 점점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 고구려의 기초 틀을 잡아준 왕들이었습니다. 미천왕 때에는 영토를 넓혀서 대동강 이남 지역과 요동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고구려 하면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 바로 요동이거든요.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중국의 요하강, 랴오허강의 동쪽 지역을 뜻하는 지역입니다. 요동은 중국으로 가는 중요한 육상 통로이거든요. 이 지도를 참고하셔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웬일인가요? 잘 가다가 이게 웬일이죠? 중국의 전연이 아니고 전연, 그리고 백제가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때 백제의 왕이 근초고 왕이거든요. 근초고 왕이 엄청 유능하고 멋진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 고국원 왕이 전사합니다. 고구려의 원통하게 죽은 왕, 고국원 왕. 그래서 왕을 잃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또 위기가 아닐 수 없거든요. 사람은 위기를 맞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요? 역사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위기를 기가 막히게, 정말 국가적 위기인데도 기가 막히게 극복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소수림 왕입니다. 이 소수림 왕, 그래, 이제까지 고구려 익숙한 거 다 버려. 새로운 것들을 쭉 받아들여서 새로운 고구려로 다시 태어나자. 왕이 죽었던 이 치욕의 역사를 잊어라. 잊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변해야 한다. 라면서 깃발 들고 나온 왕이 바로 소수린 왕이었어요. 이 소수린 왕은요,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불교를 수용합니다. 율령 반포와 불교 수용이 왕권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장래를 위해 멋진 학교를 세웁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에게 충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학을 공부하는 곳. 기록상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최초의 정식 교육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는 태학을 설립합니다. 시스템을 딱 잡았죠. 정신적으로 딱 무장시켰죠. 그리고 왕을 중심으로 뭉치게 했죠. 소수림 왕의 이런 개혁들은 위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소수림 왕이 선택한 거예요. 변화해야 한다. 이런 율령, 불교, 태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드디어 5세기 전성기를 만들어냅니다. 광개토대왕, 장수왕, 앞선 지도에서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넓은 영토를 갖게 되었는데 그들의 화려함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바로 전에 소수림 왕의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5세기의 찬란한 고구려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배웁니다. 나의 전성기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만, 개혁이 있어야지만 나의 또 다른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또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자, 최고의 정복왕,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광개토 대왕은요, 한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단 영토 확장. 이거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에서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영토를 굉장히 넓힌 왕이죠. 또 중요한 게 무엇이 있냐면 왜가 신라를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신라가 그냥 무너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 신라에서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때 이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내서 왜를 쓸어버립니다. 왜 곁에. 그렇겠죠? 아주 잘 나가는 고구려 부대였으니까 쓸어버립니다.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호우명 그릇이라는 유물이 있어요. 호우명 그릇은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줬다고 그랬잖아요. 신라 무덤 호우총에서 유물이 발견됐는데 그 밑에 광개토지호태왕이라고 새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들어가는 유물은 최고를 넣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신라인들에게 광개토대왕의 위상은 엄청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왜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 왜가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김해.
김해까지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김해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금관가야. 그래서 그 금관가야 지역까지 고구려 군대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결국 가야가 쇠퇴하게 되는. 자, 영토 확장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근거들로서 어떤 것이 있냐면 광개토 대왕 릉비가 있어요. 광개토 대왕 릉비. 이 비가 무려 7m에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비석이 바로 이 광개토 대왕 릉비입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거든요. 영란 아니고 영락입니다.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는데 광개토 대왕이 즉위한 해부터 새로 이름을 정해서 해를 세는 거예요. 영락 1년, 영락 2년, 영락 3년 이런 식으로. 자, 그의 아들이 전성기를 또 이어갑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장수왕입니다. 아주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장수왕입니다. 이 장수왕은요, 이제까지 아버지는 북쪽으로 진출했다면 이제 나는 남쪽으로 진출하겠다. 남쪽으로 진출하겠다. 남진 정책을 펼칩니다. 이 남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바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요. 천도, 평양 천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수왕의 남진 정책 과정에서 희생된 인물이 바로 백제의 계로왕이었어요. 계로왕 하면서 죽은 계로왕. 장수왕 때 쭉 밀고 나가면서 예전에 금초고왕이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고국원 왕을 죽였던 것에 대한 보복을 한 거죠. 아주 한성을 불바다로 만들어놔요. 광개토대왕 때는 한강 북부 지역까지만 영토였는데 장수왕 때 이르러서 한강 이남 지역까지 온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한강 유역 차지. 그리고 쭉 밀고 내려가서 충주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 남진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쭉쭉 밀고 와서 충주까지. 그래서 여기에 충주 고구려비, 충주 고구려비를 세웠습니다. 대단하죠? 자, 6세기에 새로운 강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신라예요.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입니다. 고구려는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또 신라의 전성기로서 한강 유역도 상실하게 됩니다. 자, 백제의 도읍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요. 백제는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출발한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서울, 서울의 첫 주인공이 백제였습니다. 처음은 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공주 지역인 웅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부여인 사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옮겨가는 순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도에서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첫 번째가 한성. 그래서 이동을 해서 두 번째가 웅진 475년.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한 게 세 번째 사비 538년. 지도에서 한번 위치도 확인해 보았고요. 자, 백제의 왕들의 업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한 게 있어요. 이 백제는요,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재빠르게 내부를 다져서 고대 국가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갖추게 됩니다. 자, 그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이루어낸 왕이 누구냐 하면 고이왕입니다. 원래 백제는 마한의 일부였어요. 사만 기억하시죠? 마한, 변한, 진한. 그 중에 마한. 백제국은 마한 소국들과 전쟁을 하다가 마한을 대표하는 목지국을 멸망시킵니다. 이제 백제가 마한에서 가장 큰 세력을 쟁취하게 되는 거죠. 법률을 정했고요. 관등과 관복을 정했는데요. 관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몇 등급, 지금도 공무원 9급, 8급, 7급 공무원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잖아요. 16등급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잡았고 거기에 맞춰서 관복, 옷의 색깔을 다르게 입혔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빨라요. 백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백제는 중국과의 교류가 상당히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 같아요. 그래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백제는 바로 전성기로 갑니다. 바로 전성기로 가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선생님이 큰 오류를 범했어요. 고구려를 설명하면서 3세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백제의 전성기라고 작성을 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백제의 전성기는 바로 4세기입니다. 3세기는 백제가 일찍이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라고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성기 시기를 명확하게 또 짚고 가자면 참 우리의 선조들이 학생들 공부하기 편하라고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 그 다음에 고구려의 전성기는 5세기, 그 다음에 신라의 전성기는 6세기. 이렇게 4, 5, 6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전성기를 맞이해 주셨네요. 자, 백제의 정복 군주,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큰초코왕, 근초고왕이 되겠습니다. 이 근초고왕 때에 왕위에 부자세습,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부자세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근초고왕 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북쪽으로의 진출. 백제의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백제의 북쪽에는 바로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를 공격해요. 이 근초고왕의 고구려 공격으로 고구려가 휘청합니다. 이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고구려의 왕이 죽어요. 그 고구려 왕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고구려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왕, 고국원왕. 고구려의 역사에서 잦은 외세의 침입에도 단 한 번도 왕이 죽은 사례가 없었는데, 그런데 딱 한 번, 바로 근초고왕 때 고구려의 왕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때 마한을 정복하게 돼요. 마한 전체를 통일한 거예요. 그리고 근초고왕은 중국, 일본과의 교류를 활발히 해서 경제 부흥까지 이룩했는데요. 서쪽으로는 중국의 요서 지방까지 진출을 하고요. 산둥 지방도 진출을 합니다. 산둥 지역도, 산둥반도. 그 다음에 일본의 규슈에도 진출을 합니다. 백제와 일본의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칠지도라는 유물이 있는데요. 이것은 문화 파트에서 한 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삼국시대의 지도만 모아서 살펴보는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중국 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쭉쭉 영토를 넓히고 있는 모습들. 이게 4세기 백제의 전성기 근초고 왕이었습니다. 침류왕 때에는요, 불교를 수용하면서 백제는 고대 국가 체제를 완벽하게 완성합니다. 그러나 그 전성기가 늘 그렇게 오래 영원히 가는 건 아니에요. 꼭대기는 곧 무엇인가요? 바로 내려오는 길의 출발점이라는 사실. 백제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휘청합니다. 5세기는 바로 고구려의 전성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5세기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활동했던 시기예요. 어떤 한 나라가 잘 나가면 그 주변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4세기 말 고구려의 한강 이북 지역을 빼앗긴 백제는 이후 신라와 나제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을 합니다. 신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굉장히 강한 고구려였기 때문에 이러지 않으면 맞서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계로왕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고구려 침공에 대비해서 성을 고쳐짓고 울타리도 설치했어요. 그런데 고구려에서 보낸 첩자였던 도림이란 사람에게 속아서 국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말았어요. 이 도림이 말하기를 대왕이 다스리는 백제는 하늘이 만든 요새이고 주변 나라들이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높은 위세와 부유함을 드러내서 더욱 존경받으라. 그런데 지금 백제의 궁궐은 수리되지 않았고 선왕들의 시신은 볼품없는 무덤에 묻혀있다. 이런 도림의 말을 들은 계로왕은 백성들을 강제로 불러다가 웅장하고 화려한 궁궐과 누각, 정자 등을 짓게 했어요. 대규모 토목공사 탓에 나라 살림은 바닥이 나고 백성들은 고통과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죠. 이때 도림이 고구려로 돌아가서 장수왕한테 백제 사정을 다 알렸고 장수왕은 곧바로 즉시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강력하게 밀고 내려오는 장수왕 때문에 한성은 함락을 하게 되고요. 이때 백제의 계로왕 하면서 계로왕이 아차산 전투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고국원 왕을 잃은 보복을 한 거예요. 즉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성이 불탔어요. 왕위를 물려받은 문주왕은 허겁지겁 어디로? 웅진으로 천도를 합니다. 지금의 공주로 천도를 합니다. 사실 천도라는 표현보다는 쫓겨난 거죠.
오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이자 백제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백제는 제일 먼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제일 먼저 발전했던 나라잖아요. 그렇게 바로 망하지는 않았고요.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쫓겨가는 신세에서 주저앉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는 노력들. 이것 또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교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주왕 뒤를 이은 동성왕은 신라와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신라 입장에서도 백제가 내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고구려가 워낙 강하니까 백제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들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혼인을 통해 더 끈끈한 관계로 이어갔던 거죠. 6세기로 넘어가서 6세기에 활약했던 왕들, 웅진시대에 활약했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무령왕. 무령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여 나라를 안정시켰는데요.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굶주리자 나라의 곡식창고를 열어 나눠주고 가뭄에 대비해 저수지, 뚝 등을 만드는 등 백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왕이에요. 이 무령왕 하면 이제 공주의 무령왕릉이 떠올라야 돼요. 무령왕릉.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무덤 중 하나인 무령왕릉은 1971년 여름 장마로 인해 송산리 6호분에 스며드는 습기를 막는 공사를 하다가 입구를 막아놓은 벽돌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래요. 여러 차례 독을 당한 주변 무덤과는 달리 무령왕릉은 거의 완전한 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었는데요. 무령왕릉에서는 수수께끼로 가득했던 백제 역사의 해답을 알려줄 수 있는 유물이 4,600여 점이나 나왔고 더구나 무덤의 주인을 알려주는 지석이 발견되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래요. 삼국시대 왕릉 가운데 주인이 온전하게 밝혀진 무덤은 이 무령왕릉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무덤이 벽돌을 쌓아 만드는 중국 남쪽 지역의 무덤 형식을 갖추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만든 도자기와 또 무령왕과 왕비에 관해 금송이라는 일본산 나무를 사용했던 점 등등을 통해서 당시의 백제가 중국과 그리고 일본과 활발한 국제 교류를 했었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답니다. 중국 남조와 교류를 강화해서 경제 부흥을 꾀했었는데요. 그 교류의 증거가 바로 무령왕릉이에요. 선생님도 2년 전 가을에 무령왕릉에 다녀왔었는데요. 무령왕릉 내부를 재현하여 실제 무덤 안에 들어간 것처럼 무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녀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 22담로를 설치합니다. 백제를 22개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자신의 왕족들을 파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백제는 서울에서 쫓겨왔잖아요. 전쟁에서 패하여 왕의 권위가 추락할 대로 추락한 거예요. 지금요. 뭔가 권위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22담로로 구역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왕족들을 파견하면서 자신의 오른팔들을 보낸 거죠. 귀족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서 각 지방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킨 겁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무령왕의 22담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학습하는 마지막 왕 성왕. 사실 이 웅진이라는 데는 쫓겨온 곳이잖아요. 웅진은 사방이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서 방어에 유리하지만 한 나라의 도읍이 되기에는 작았어요. 그래서 웅진을 버리고 사비로 도읍을 천도합니다. 사비는 방어하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넓고 기름진 평야가 주변에 펼쳐져 있어서 도읍으로 삼기에 적당하고 또 금강에서 서해로 이어지는 물길 덕분에 다른 지역과 오가기도 쉬웠어요. 이 사비로 천도를 하면서 국호도 바뀌게 되는데 국호를 뭐라고 바꾸냐면 남부여라고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건국신화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미 학습했지만 부여에서 주몽이 탈출하여서 고구려를 세웠고 그 고구려에서 주몽의 아들 온조왕이 빠져나와서 백제를 세웠습니다. 백제 역시 부여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부여는 우리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름도 우리는 부여의 혈통이야. 남쪽에 있는 부여야. 라고 해서 남부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건 바로 다시 한번 백제의 전성기를 한번 누려보자. 이런 의미겠죠? 다음으로 통치 제도를 정비합니다. 중앙에 22개 관청을 만들고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으로 나누어서 왕의 명령이 잘 전달되게 했어요. 또한 일본의 불교를 전파하는 등 외교 활동에도 굉장히 활발했었는데요. 여전히 중국의 양나라와도 사신을 파견하면서 친하게 지냈고요. 문화 교류도 열심히 하면서 백제가 다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강 지역을 일시적으로 회복을 하게 돼요. 일시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찰나에 신라의 진흥왕에게 배신을 당해서 뒤통수를 맞고 신라에게 한강을 빼앗기게 됩니다. 분노한 성왕은 신라의 전면전을 선포하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기습 공격으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성기를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었던 백제는 좌절하고 맙니다. 여기까지 성왕이었습니다. 하나로 추가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강은 중국과의 교역이 편하고 주변 땅이 비옥해서 농사도 잘 되기 때문에 삼국 모두 한강 유역을 차지했을 때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한강을 차지하는 시기가 그 나라의 전성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2, 3세기에는 박, 석,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왕권이 세다는 걸까요? 약하다는 걸까요? 고대 국가의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왕위 세습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이때는 연맹국가 수준으로 왕권이 미약했다, 왕권이 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세기를 볼게요. 4세기 뇌물 마립간 때에 기초를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김씨에 의해서 세습이 되었고요. 어정쩡하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김씨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마립간이라는 왕호, 그전에는 이사금이라고 불렀었어요. 이렇게 내부 결속을 견고히 다져가면서 진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서만 중에 진한 지역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누가 쳐들어오냐면 바로 외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외를 격퇴시켜 주었던 왕이 있었죠. 그 왕이 누구였나요? 그 왕이 바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었다는 사실은 고구려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이 신라에 고구려 군대가 들어와서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으로 군사뿐만이 아니라 선진 문물이 많이 들어왔겠죠. 똘똘한 친구들은 고구려 필기를 힐끗 보고 광개토 대왕은 5세기 인물로 작성했었는데 하실 수 있어요. 외가 침략했던 그 시점이 약 4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세기와 5세기에 걸쳐져 있어요. 광개토 대왕의 활동 시기 또한 4세기와 5세기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세기 눌지 마립간 때는 김씨 세습뿐만 아니라 드디어 부자 세습이 이루어집니다.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이 시작되자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 마립간이 동맹을 맺었어요. 백제 동영상에서도 5세기에 언급했었던 바로 나제 동맹이에요. 그때 판서가 조금 헷갈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은데 백제 5세기 칸에 나제 동맹 옆에 괄호를 하고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 마립간이 맺은 동맹이라는 것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라의 라, 백제의 제, 그래서 나제 동맹입니다. 소지 마립간, 백제의 동성왕과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구려에 대항하지요. 그리고 행정조직을 육부로 정비했습니다. 이 신라도 이제 전성기로 가려면 뼈를 깎는 변화,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6세기예요. 6세기에 드디어 신라도 개혁합니다. 자, 그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지증왕 되겠습니다. 지증왕은요, 정말 이제까지의 신라는 잊어라. 새로운 신라를 한번 만들자 해서 많은 변화의 개혁들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도 이제 왕이라는 호칭을 쓰자. 왕이라는 칭호가 이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국호도 서라벌, 사로국 여러 가지로 불리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번듯한 이름 한번 짓자. 나라 이름을 신라, 국호를 신라라고 정합니다. 지방 통치 제도를 정비해서 조직을 주, 군으로 나누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리를 파견해서 효율적으로 다스리며 왕권을 강화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노비를 산채로 무덤에 함께 묻는 그걸 뭐라고 하죠? 네, 순장이라는 장례 풍습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지증왕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우경을 실시했다고 해요.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 생산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건강한 작물을 얻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땅을 갈아엎는 게 좋거든요. 땅 밑에 있는 영양분 많은 흙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직접 갈아엎기에는 힘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렸을 텐데 힘이 센 소가 쟁기를 끌면서 깊숙한 곳까지 흙을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작물이 잘 자라게 되고 시간도 절약해주면서 생산량이 확 늘어나게 돼요. 지증왕 때 이렇게 농사 기술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지증왕 때 바로 이런 개혁들, 개혁은 이런 거다. 점점 세련되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그 유명한 독도는 우리 땅에 등장하는 신라 장군 이사부를 시켜서 우산국을 정벌합니다. 지증왕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긴 곳이 바로 동해 지역이었어요. 동해를 확실하게 장악해야 이를 발판으로 한반도 내륙으로 세력을 뻗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증왕은 동해 지역 중심부에 군사 책임자인 동시에 지역 행정을 맡아 처리하는 관리를 임명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사부였어요. 당시 이사부는 20대 젊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사부가 그토록 젊은 나이에 중요 관직에 임명되었던 것은 내무랑의 후손이자 징벌 귀족이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장수로서 군사적인 능력과 지혜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이래요. 능력을 인정받은 이사부는 우산국 정벌에 나서요.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와 그 부속 섬을 다스리던 고대 국가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까지의 신라는 잊어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자고 하는 지증왕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걸출한 개혁군주가 또 등장합니다. 바로 법흥왕, 법흥왕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법.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은 아니고 불교의 불법을 의미해요. 어쨌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뭔가 법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왕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고구려에서 법 체계를 정립했었던 왕. 그래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전성기를 열 수 있도록 앞서서 이끌었던 왕. 그게 누구였죠? 네, 소스림 왕이었어요. 소스림 왕은 율령을 반포했었죠. 법률을 반포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흥왕 때에 법률을 반포했는데 관리들의 서열을 17관 등으로 나누는 내용을 하는 율령을 반포합니다. 이런 율령을 반포하고요. 그리고 바로 불교공인. 비슷해요, 지금. 소스림 왕의 개혁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고대 국가의 등장 배경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종교는 백성들을 하나로 뭉쳐주는 힘이 있거든요. 지리상 백제와 고구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신라는 중국과 교류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신라인들은 중국 문물에 별로 호의를 보이지 않았고 특히 불교 같은 사상에 대해서는 아주 반발심이 강했습니다. 불교가 신라에 들어온 건 꽤 이전인데 공인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불교 공인과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될 사건이 바로 2차돈의 순교입니다. 2차돈의 순교와 관련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 법흥왕과 2차돈의 비밀스러운 약속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불교를 공인하고 싶은 법흥왕, 그리고 그의 마음을 읽은 신하 2차돈. 2차돈이 왕명을 따라서 절을 짓는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신하들이 법흥왕한테 막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법흥왕은 자신이 시킨 일이 아니라면서 2차돈을 불렀어요. 2차돈은 부처님 뜻에 따라서 자신이 혼자서 절을 짓기 시작한 건데 왕명을 받은 것처럼 속였다고 당당하게 말한 거죠. 2차돈과 미리 약속을 했던 법흥왕은 왕명을 속인 죄로 2차돈의 목을 베었어요. 죽기에 앞서서 2차돈은 만일 부처님이 있다면 내가 죽은 뒤 반드시 기이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2차돈의 목을 베자 목에서 흰 피가 솟구쳐 나오고 갑자기 컴컴해진 하늘에서 아름다운 꽃잎이 떨어졌대요. 이 기이한 광경을 본 신하들은 마음을 돌려서 불교를 나라의 종교로 받아들이는데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차돈은 자신의 죽음으로 불교를 국교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된 거예요. 이차돈의 희생,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정말 사실인지는 믿거나 말거나 아주 어렵게 불교를 공인했었다는 것, 이것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관련 영상도 링크를 첨부할 테니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방부와 비슷한 병부를 설치했고요. 상대등을 설치했습니다. 상대등. 회의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상대등은 국가의 중요한 일을 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화백제도, 이 화백제도의 의장이 상대등입니다. 명실공히 신라 귀족을 대표하는 존재가 상대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법흥왕 때에 금관가야를 병합합니다.
소수림왕의 신라 버전 버풍왕을 살펴보았습니다. 개혁에 힘입어서 드디어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전성기 왕이 누구인가요? 바로 진흥왕. 이렇게 개혁을 하다 보니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진흥왕은 황룡사를 건립하고 불교 집회를 자주 열어서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또 신라의 청소년 무예단체인 화랑도, 이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을 하는데요. 빼어난 외모와 씩씩한 행동을 자랑하던 청년들을 사람들은 화랑이라고 불렀죠. 이 화랑도를 딱 국가 조직으로 흡수를 하면서 인재 양성에 힘씁니다. 이 화랑도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이 교육들이 바로 이제 곧 전개될 삼국 통일의 단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될 겁니다. 자, 진흥왕 하면요. 고구려 영토를 공격하고요. 백제 영토를 공격하고요. 쭉쭉쭉쭉 영토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것이 국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었지만 한강 유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농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중심에 위치해서 세력을 넓히기 좋은 요충지였어요. 마침 강대국이었던 고구려는 왕위 다툼으로 내분을 겪고 밖으로는 막 돌거리 침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백제의 성왕이 진흥왕에게 함께 힘을 합쳐 고구려를 공격하자라는 제의를 해왔어요. 신라와 백제는 이미 100년 넘게 나제 동맹을 맺고 있었으니까요. 한강 유역을 노리던 진흥왕은 성왕의 제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는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 유역을 빼앗았습니다. 두 나라는 한강 유역을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어요. 백제는 한강의 하류 지역을, 신라는 한강의 상류 지역을 차지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진흥왕은 나제 동맹을 깨뜨리고 백제를 기습 공격을 해서 한강 하류 지역까지 차지해버렸습니다. 이미 백제를 꺾을 힘이 있다고 판단한 진흥왕은 의리 대신에는 실리를 택한 거죠. 화가 난 백제는 대규모로 군대를 일으켜서 신라를 공격해 왔는데요. 두 나라 군대는 두 나라 사이를 오가는 길목에 있는 관산성에서 국가의 운명을 걸고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였어요. 결과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신라의 대승이었습니다. 백제군은 대패에서 달아났고 심지어 직접 군대를 지휘하던 성왕은 매복해 있던 신라군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관산성 전투를 계기로 신라는 백제를 누르고 한강 유역을 확고히 차지하면서 사방으로 영토를 넓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거듭된 승리를 하면 그의 파워는 하늘을 찌르게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사부 장군이 이끄는 신라군이 고령 지방에 있었던 대가야를 무너뜨리고 낙동강 넘어 가야 지역까지 신라의 영토를 삼았어요. 대가야 병합. 이로써 신라는 한반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나라가 생겨난 뒤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때 진흥왕의 나이가 고작 20대였거든요. 그의 용맹과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영토 확장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는 내 땅이야. 내가 정복한 땅이야. 라고 하면서 비석을 빵빵빵 세워요. 그 비석을 우리는 순수비라고 합니다. 순수비는 임금이 살피며 돌아다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거든요. 진흥왕은 자신이 손수 넓힌 영토를 돌아보고 나라의 위세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반도 4곳에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눈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황초령비, 마운령비, 북한산비, 창령비. 이렇게 4개의 비석이 순수비입니다. 순수비는 주로 임금의 업적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리고 진흥왕은 4개의 순수비 이외에 단양의 적성비라는 것도 세우기도 했거든요. 단양 신라 적성비는 왕의 업적을 알리기보다는 적국이 차지하였던 성을 공략한 신하의 공을 칭찬하고 그 지역에 살던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진흥왕이 6세기 전성기를 이끌고 있더라. 여기까지가 신라의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학습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